세금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올해 바뀌는 세금제도, 부동산 세금 관련돼서 분명히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서울이 거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토호제로 다 묶여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어가지고 이제 2026년 5월 9일이면 더 이상 이제 양도세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했던 거를 더 이상은 연장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양도세 중과 배제면은 양도세를 다시 중과한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안 좋다. 선배님, 우리 투자하기 안 좋아져요. 어떡해요? 연장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주택자인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팔게 되면 10%가 추가가세 되고 3주택이면 20% 추가가세가 되거든요. 이러면 매도하실 수 있을까요? 좀 매도 홀딩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풀릴 때까지 네. 계속 어떻게든 버텨야겠다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매도 홀딩 하시거나 이제 증여를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조정 대상 지역 아닌 경우에는 3.5%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2%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내년부터예요? 그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증여는 생각보다 강남 서초, 용산, 마포 이런 경우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매도하기도 어렵고 자산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증여를 통해서 많이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고 만약에 매도를 해서 세금을 정말 많이 내셔야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상담해 보시고 저희가 세금 계산해 드리니까 이러면 못 팔겠네. 조금 더 몇 년 기다려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는데 그런과 동시에 보유세 인상은 당연히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유세 인상되면 어떡해요? 저희가 또 근로소득 열심히 하시고 부업하셔가지고 열심히 돈 모으셔서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시기를 좀 버텨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저는 선배님 사이클 투자법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진짜 잘 모르고 투자하면 이런 게 폭풍으로 오는구나. 투자할 때는 이제 막 나는 그때 빨리 팔고 뭐 천떼기 이천떼기 해야지 했을 텐데 막상 묶여가지고 세금만 많이 내면은 막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세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세금의 보유세 그 다음에 각종 증가되는 세금들을 보게 되면 연끌했던 분들 아마 2026년은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이제 시장이 흘러가면서 시장이 또 침체되고 그러면 또 언젠간 또 풀어주거나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세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잘 신경 쓰면서 파실 수 있는 부분은 좀 빨리 파시고 이렇게 해서 몸을 조금 가볍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제 이어서 궁금한 게 저는 아직 이렇게 막 세무조사 받을 정도로는 또 큰 자산은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벌고 계신 고소득자들도 많고 자산을 급격하게 불리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 대상 되는 거 아니야?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시거든요. 실무에서 이제 보실 때 이런 분들이 세무조사 좀 잘 받더라 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주식 투자는 조사를 많이 안 나와요. 부동산 투자 규제가 심하지 주식하는 거는 되게 오픈마인드예요. 부동산 규제에 굉장히 열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가로 열고 증여세 조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이런 거는 소득 증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제가 여의도 시범 아파트, 청담 자이 아파트 말씀드리면 증여세 신고를 다 해도 자금 출처를 잘못하거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못 쓰시는 분들한테 조사가 다시 나오는 경우를 보면 다 소득 증빙이 제대로 안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다음에 반포 이런 경우는 전업주부랑 공동명의를 해도 증여세 이슈로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늘 와이프에게도 소득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반포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내분한테 배당 소득으로 증빙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팁을 좀 잘 모르셔가지고 증여세 조사를 받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혹시 대출 받으려고 해도 소득 금액이 많은 사람한테 대출을 더 많이 해줘요. 맞잖아요.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대출해주고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 더 안 나가야죠. 이자 못 낼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득 증빙 되시는 분들이 훨씬 대출이나 부동산 조사에서도 유리하고요. 사업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매출 누락을 좀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네, 세금 적게 내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개인 통장으로 받고 매출 안 잡고 이런 거 하시죠. 근데 그러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안 좋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과외하시는 분들처럼 이분들도 소득 신고한 건 적은데 통장에 돈이 많은 거예요. 네. 이러면 조사가 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잘 안 잡히다가 생각보다 또 법인 기업들은 영세하다고 봐서 또 나라에서 그렇게 또 조사를 좀 적게 해요. 생각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 많이 하는 네. 경우가 많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상속세 신고할 때 많이 또 매출 누락이 있는 거를 잡아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더 부동산 채널이시다 보니까 주택 임대 소득 노출을 지금은 정말 많이 안 하는 편이고, 월세 받는 것도 주거용 다 이제 소득 신고하게끔 지금 나라에서 규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월세는 신고 안 하는 거였어요. 하물며 상가도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하면 임대인이 싫어하고 넌 안 받아 이렇게 하셨어요. 전 되게 옛날 사람이고 오래 근무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저희가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어머님하고 장애인 자녀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연령이 되게 많으시는데 어머님은 이제 형제도 없으시고 딱 두 분만 계세요. 네, 그러니까 뭐 친일도 없는 케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이 남겨진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가 너무 걱정되니까 임대소득은 싹 다 매출 누락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과세되고 거기에 가산세가 본세만큼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상속세 과정에서도 매출 누락이 좀 잡힐 수 있고 한데 과산세를 내잖아요. 그 당시에 제대로 좀 신고를 했다라면 가산세를 크게 많이 아낄 수 있었으니까, 나라에서도 절대 그 신고 부가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간이 도달하게 되면 나라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조사관이 열일해가지고 거둘 수 있는 건 최대한 거두려고 노력을 하니까, 거기는 꼭 가산세가 붙거든요.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조금 이제 무겁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실제로 이제 세금 때문에 뭐 부모, 자식, 자녀, 형제 관계도 깨지고 사이가 다 나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 조심해서 애초에 불법적인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의 핵심은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제대로 세금을 알고 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진짜 무거운 얘기라 걱정을 했는데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재테크 신선배. 이제 부동산 세금 얘기를 좀 벗어나서 주식 얘기도 조금 잠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주식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 중에서 세금 때문에 이렇게 할 거라고 나중에 좀 후회하신 분들, 아쉬워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역시 좀 재밌게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주식 투자하시면서 명의 계좌 분리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내 명의, 자녀 명의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잘못하면 아까 증여세 신고 안 하고 하게 되면 명의신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증여세 신고를 하고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그대로 계좌에 스테이 해주시면 좋은데, 가져오려고 하면 생각보다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네, 그 사람 계좌 돈인 이체하면 거예요. 안 돼요? 네, 좀 전에 제가 언니 실명법 위반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거고, 현금은 부모가 자녀한테 보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고, 자녀가 부모한테 보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 난 분들 중에 제일 많이 후회하시는 거고,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법인으로 할 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동생 명의 자녀 명의 말고 네. 법인으로 할 걸. 네. 지금 해외 주식이 그 양도세가 2% 내시잖아요. 지금 올해 2025년부터 법인에도 규제가 들어와서 19%가 적용되지만 2024년까지는 법인은 9%만 적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하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할 걸 후회하시고. 그러네요. 네.
이런 걸 아무도 안 알려줘요. 국가도 안 알려줘요. 어떡해. 여기서 배워야지 뭐. 네, 맞아요. 근데 세무사들도 해외 주식 법인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장부 기장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앞에서 제가 제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주식 및 채권 투자, 연금 관리 다 물어보시다 보니까 저는 그 고객들이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봤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셔서 진짜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한테 정말 하셔도 됩니다 하셔가지고 9% 세금 내시는 분도 있었지만 2월 결손금이라고 해서 회사가 어려웠어가지고 손실난 부분을 2월 결손으로 또 공제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시는 고객도 있었어요. 와, 진짜 완전 네. 꿀팁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할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너무 꿀팁이다. 그래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한도 250만 원에 맞춰서 계속 실현 손익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계좌 소액일 때 연습하는 용도로 쓰시는 거고 진짜 자산가들은 그건 소탐대실이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250만 원보다 훨씬 많이 벌 텐데 이렇게 조언 주셔가지고 네, 저도 똑같이 조언 받으면 다른 고객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개인들은 이제 사실 연습 단계에서 250만 원 기본 공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는 이만큼도 못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부터 많이 해야겠다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건 진짜 다른 클래스의 자산가분들 얘기여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야 또 부자 될 때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유익한 팁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법인으로 하시면 법인의 인건비 신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인 사업 관련된 비용도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소소하게도 더 절세할 수 있어요. 250만 원 소탐 대실 할 바에는 법인 사업용 비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 불법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인의 활동을 많이 좀 영위해 주셔야 되기는 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활동을 영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업 활동인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법인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매출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매출 없이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 수만 개예요. 법인 사업주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 매출될 것 같은 매출을 내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부자 되거든요. 근데 매출을 일으키려면 먼저 투자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잘 운영해서 매출을 내기 위한 기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2월 결손금을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 관련 비용이라고 내가 사업을 유지하고 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정말 좋은 게 개인 사업자는 그 업종 하나만 되지만 법인은 여러 가지 업종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유리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 공제 후 22% 관련해서 과세를 좀 줄이는 방법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단호하시네요. 단호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 이것마저 어떻게 네. 줄여보려고 하시거든요. 다 이렇게 어그로 끌고 250만 원 실현손익하는 거 해서 네. 기본 공제 받는 거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정말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인을 이용해서 장부 관리 잘 하시고 2월 결손금 받고 비용 처리하셔서 비용 줄이는 게 가장 좋은데 개인 사업자도 3.3%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분들도 장부 관리하면 2월 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장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셔서 네, 비용 절세를 못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2월 결손금을 누적할 수 있고 그래서 해외 주식을 법인으로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2025년부터는 정부에서 법인만 너무 9%로 싸게 혜택을 받으니까 19%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20%로 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법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손해났다고 그냥 법인을 없애버리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해외 주식이라도 한번 투자해 보시면 비용 처리를 해서 물론 전제 조건은 해외 주식 하셔가지고 실현 손익이 나셔야 돼요. 그렇죠. 또 실현 그게 손익이 안 나면 결손을 도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해볼 실익이 있었고 저는 고객이 많으니까 열 손가락이 모자라요. 지금 법인으로 수익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고의 절세는 장부 관리라는 이 네 글자만 외우셔도 일단 22% 줄이는 방법이
장부 관리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공부를 더 해보시면 훨씬 유용한 팁이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정말 주식으로 얼만큼 벌길래 네가 그런 소리를 하냐 최소 2억에서 5억까지 보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매년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장이 좋아야 돼요. 장이 좋아야 돼요. 네. 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많이 벌었으면 그 돈이 다 내 돈이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법인 법인 돈이에요. 돈이잖아요. 법인 돈이기 때문에 싸게 준 거잖아요. 그 법인 돈을 개인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면 또 머리가 너무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되는 방법, 안 되는 방법 다 고민하시는데 법인 대표님들이나 자산가들은 법인을 이용해서 상속 증여 절세 팁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적게 벌고 있다. 그러면 공부하시는 거고 내가 앞으로 자산가가 될 거다. 그럼 법인 사업자 공부는 필수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이지만 법인 사업자가 좀 이런 좋은 혜택도 있으니 조금 고민해 보시라고 길게 조금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확실히 저희 조기훈 작가님께서 법인에서 실무를 많이 보시고 법인 쪽 세금 전문가시다 보니까 꿀팁이 왕왕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 근무하시면서 많은 자산가분들을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이분들 만나시면서 느꼈던 이 부자들의 공통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대기업 다니고 어린 나이에 명예퇴직 했거든요. 근데 세무법인에 와서 보니까 일단 세무법인에 찾아오는 고객은 일단 돈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네. 돈이 없으면 세무사 사무실 그쵸? 가기가 좀 어려우신가 봐요. 저희가 처음 부동산 투자할 때 중개사무소 문 열기 힘들듯이 맞아요. 세무사 사무실 문 열기도 되게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되게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구조를 저는 굉장히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따고 그다음에 채권이나 주식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재무설계사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됐었는데 네. 이분들은 항상 세금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아껴야 되지만 남는 거에 집중하셨어요. 남는 거에 집중하셨고 새로 버는 거, 돈 버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새로 버는 거라고 하면 이제 창업을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겠다. 네. 새로운 사업 뭐 할까? 네. 오. 그 다음 사업을 뭐 할까? 근데 한 법인에서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또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법인은 종목이라는 걸 추가해가지고 그 사업을 또 유지하면서 다음 사업을 더 새로 하셔가지고 계속 추가 업종을 통해서 계속 수익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근로자였지만 그래서 저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창업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배우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업자들이나 자산가들은 무조건 첫 번째 비용 지출을 일단 시켜요. 비용 투자가 되면 수익은 자동으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본인들의 역량과 사업 마케팅 수단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세금은 합법적인 선에서만 나는 하겠다. 저희가 안내해 드려도 네가 정말 좋은 팁을 줬지만 우리 사업장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고민해서 제 질문 주셨고 합법적인 선에서 나는 할 거고 법인에 스테이 해놓고 나는 부동산을 사든지 주식 투자를 더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고 22%에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없으니까 남는 78%에 조금 집중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소탐대실하지 않는 거를 좀 보고 배웠어요. 아니, 저 들으면서 놀란 게 저희 대표님도 최근에 이렇게 진짜 창업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어쨌든 여기 소속된 사람으로서 비용을 아껴야죠 하는데 막 투자도 막 많이 하시려고 하시고 좀 걱정됐거든요. 아니 우리 지금 그래도 돼요? 막 이러는데 확실히 진짜 약간 부자가 될 마인드를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 저도 지금 이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한 게 뭐냐면 저 역시도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일단 돈을 버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끼는 데 집중을 하는 게 회사원 마인드인 것 같아요. 회사원 마인드였네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 경험을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주변에서 진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비용 지출을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용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까지도 그려놓고 움직이세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많이 배운 거예요. 저도. 저희 대표님 물러가신 분인 줄 알았더니 엄청 철저하신 분이었네요. 불용 팁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저희도 올해 더 많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조기훈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번에 쓰신 책 있죠? 평생부자 머니 플랜. 평생부자 머니 플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많은 법인 사업자의 대표님들과 자산가들을 만나면서 느낀 생각이 지키는 머니 플랜이었어요. 예, 이분들은 큰 돈 버신 분들도 되게 많고 올해 제가 봤지만 큰 돈을 벌었어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많이 봤거든요. 기업을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소기업이다 보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고 싶어도 어느 날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잘 지키는 자산가 분들은 3대 금융기관을 다 이용하고 계셨어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다 이용하셔가지고 불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지키는 거에 더 집중하시는 걸 보고 배웠거든요. 은행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했고 증권사, 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했고 세금을 통해서 자산을 지켰고 보험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걸 보았거든요. 네. 완벽하다. 네, 그래서 저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25년 세무법인 다니면서 이것만은 정말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일하고 앞으로도 일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너무너무 유익한 얘기 해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들으면서 많이 놀랐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생부자 머니플랜 공동저자 조기훈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테크 신선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